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진행한 그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합의는 5월 14일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건 중국의 시장 개방이라면서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번 합의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했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경제 계획 3대 축 중의 하나가 결실을 맺었다면서 양국 모두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JP모건은 관세 인하 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티은행은 비관세 장벽 이슈가 모두 빠져 있다고 했고 BOA는 시장의 기대가 실제 진전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그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 대한 현재 관세는 최저 수준이라면서 관세가 3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전략적 동반자 협력에 서명했고 사우디는 미국에 4년간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AI에 관련해서는 사우디의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데이터볼트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및 AI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한 4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합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전부터 사우디의 투자 규모를 1조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빈살만 왕세자는 양국의 군사와 안보,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규모를 1조 달러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기에는 사우디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이 월가의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에서도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안보 지원과 협력의 대가로 중동에서 거액의 안보 경제 패키지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78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잉 787 그 드림라이너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보잉 777 맥스 등 항공기 210대를 구매하는 계약인데 이는 보잉 역사상 가장 큰 항공기 계약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그 계약서 서명에 보잉 CEO도 그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국빈 방문 중에 성사됐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역사적인 계약은 미국의 연간 1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생산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미국의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에 10년간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고 일환으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해 양국 간 AI 협력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랍에미레이트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미국이 UAE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은 대가로 아랍에미레이트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도가 설정됐었는데 이러한 한도와 제약을 아랍에미레이트에게는 풀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 대신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향후 2, 3주 이내에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이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에서 150개 국가가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교통당국의 안전성 평가를 받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도로 가시성이 낮아진 조건에서 적절히 반응하기 위한 테슬라의 시스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배치 계획과 기술의 세부 내용의 제공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 햇빛 반사나 안개, 공기 중의 먼지, 비, 눈 등 도로 가식성이 낮아진 조건에서 로보택시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달 말부터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의 부품을 중국에서 다시 들여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격화로 수입이 중단됐었지만 양국의 관세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부품을 다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테슬라의 중국 내 신차 등록 대수가 전주 대비 58%가 급감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 금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편 그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사우디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시연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내에 항공기와 선박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동행한 젠슨항 CEO가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해서 AI 칩의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의 칩을 사우디의 AI 기업인 휴메인에 18,000개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50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세우고 수십만 개의 블랙웰 GPU를 투입해서 사우디를 AI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AMD가 사우디와 UAE에 대규모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대중국 강경파들은 계약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중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사우디 및 UAE와의 계약에는 중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2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미국 당국에 의해서 통제된 가운데 엔비디아는 H20의 저사양 버전을 2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사의 핵심 시장인 중국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H20 칩 설계를 변경하고 메모리 용량을 축소해서 저사양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대만의 4월 ODM 업체들 출하량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자체 전망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기업용 AI 서버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도 사우디의 휴메인과 공동으로 사우디에 새로운 AI 존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50억 달러 이상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클라우드와 AI를 결합한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여러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이 2027년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폴더블 아이폰으로 티타늄 프레임이 탑재될 예정이고 애플 최초의 스마트 글래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이폰 16에 대한 대규모 할인을 시작합니다. 최대 2,53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을 할인하는데 최근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9%가 감소함에 따라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WWDC에서 비전 프로 OS 3.0을 공개합니다. 눈동자만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시선만으로 앱이나 컨텐츠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iOS 등 주요 OS의 업데이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을 인도에서 늘리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팀쿡 CEO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인도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수율 문제라든가 중국 정부의 장비 반출 거부 등으로 미국용 아이폰을 100% 인도에서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IPO를 앞두고 파트너십 전면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130억 달러에 대해 오픈 AI의 새 영리 법인에서 어떤 지분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2030년 이후 개발될 신기술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권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분을 포기하되 향후 기술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배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을 막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력의 3%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은 구글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서 1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법무부는 2022년 구글이 시크릿 모드 검색기로 생체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모드 검색을 테스트 중입니다. AI가 검색을 도와주는 방식인데 현재는 일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웨드브시 증권은 알파벳을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색이나 광고와 같은 핵심 산업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그 자사의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젯바운드는 위고비보다 평균 감량폭이 47%가 더 컸고 체중의 15% 이상을 감량한 비율은 25%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임상은 두 제품을 직접 비교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CEO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을 책임지고 변화를 깨하기 위해 CEO 교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CEO인 에릭 앤센은 지난 8년간 노보노디스크를 이끌어왔으며 재임 기간 동안에 회사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부진하자 전격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5월 19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됩니다.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첫 번째인데 주변에 머물렀던 암호화폐가 주류로 편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그 코인베이스는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11일에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확인한 결과 이름과 주소 등이 유출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커는 2천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면서 범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천만 달러를 주겠다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액이 증가하고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와 미국 주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법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뉴햄프셔주가 첫 번째로 암호화폐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2분기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 이를 것이고 연말에는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비트와이즈도 비트코인이 금년 말에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에서 자본시장에서 그 상품으로 편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팩트라라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팩트라는 이더리움 기술을 개선하는 주요 업그레이드로 대표적 변화는 확장성 개선입니다. 확장성은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금선물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이 완화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시티그룹은 금값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비판했고 또 임상 사상을 주장하는 비나드 프리사드를 FDA 백신 바이러스 부문 신임 책임자로 임명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약값에서 최애국 대우를 받도록 했는데 외국 정부의 조달 약품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약값을 미국인들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 그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제약사에서 최혜국 대우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도매상을 잘라내고 약들을 최혜국 대우 가격으로 직접 미국의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은 불분명한데 트럼프는 최소 59%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대신에 미국의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약값을 올리도록 협상토록 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탱크인 랜드코프에 따르면 미국의 약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두세 배, 심지어는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이번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대해서 JP모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가 금요일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3대 국제 신용 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것입니다. S&P는 2011년에 그리고 피치는 2023년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약 10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강등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부채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ADB 연차 총회가 열린 밀라노에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화 절상 전망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환율이 139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미국이 주요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달러 약세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달러당 1400.5원입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 협정에 환율 정책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들이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평가절하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관련 정책을 무역 협정에 명시할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춰 무역에서 이익을 취해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의 환율 정책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일임하고 있는데 다른 관료에게 무역 정책 과정에서 환율을 협의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역 협상에서 환율을 논의하더라도 베센트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는 강한 미국 경제를 의미한다면서 강달러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 충격이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를 반영해 연준의 향후 5년 정책 골격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제로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고 높은 실질 금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2020년에 도입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택된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그러니까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전략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여 고용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공급 충격으로 인해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최대 고용 관련 정책의 표현,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새로운 합의가 다양한 경제 환경과 흐름의 양상에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전월비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상승률인 마이너스 0.1%에서 반등한 수치이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습니다. 1년간 전체 상품의 CPI 상승폭은 2.3%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근원 CPI는 4월에 0.2%가 상승해 3월에 0.1%보다 높아졌지만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전년비로는 2.8%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가 0.3% 상승해서 CPI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에너지 지수는 전월 대비 0.7%가 상승했습니다. 휘발유는 0.1% 하락했지만 천연가스와 전기료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식료품은 0.4%가 하락했는데 특히 계란은 12.7%나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4월의 데이터에는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5월 이후에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미국의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5년 내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가 하락해서 5년 내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생산업체들이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았던 영향이라면서 기업들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 관세 인하의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의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5개 중에서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그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보합이었고 이보다는 소폭 높았지만 3월의 1.7% 증가에 비하면 크게 둔화됐습니다. 한편 그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스포츠용품 등 수입재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서둘러 구매를 늘렸던 반면에 이제는 소비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금융그룹인 그 네이션와이드는 관세 인상 전에 너무 많은 지출이 앞당겨 이루어졌다면서 예상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그 13개 품목군 중에서 7개 부문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며 특히 그 대부분이 수입품인 의류 그리고 휘발유 부문이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전월의 그 구매 급증 이후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직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망치인 22만 6천 건을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1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9천 건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0.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4월의 52.2에서 1.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전년 동월의 69.1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입니다. 조앤슈 소비자조사 디렉터는 최근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관세 유예 이후 일부 그 소비 지표가 개선됐으나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그 4월 9일 일부 관세 유예 당시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7.3%로 4월의 6.5%에서 또 급등했는데 이건 그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월의 4.4%에서 5월 4.6%로 상승했는데 이는 그 1991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봤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